네, 시장의 그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뭐 국내외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이제 열리고 있죠. 오늘 저녁에 이제 넘어가면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발표 성명문이 나올 텐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전 세계 경제의 둔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것은 이제 IMF의 지적인 것 같고, 어제. 특히 이제 미국의 타격이 좀 컸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영향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오미크론 확산세가 언제쯤 끝나느냐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고, 오미크론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유럽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오미크론의 위중도가 상당히 낮으니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게 옳지 않는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경제가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유럽이 먼저 갔고요. 네.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 국가가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다고 하면 뭐 금년 중이면 오미크론이 번진다고 하더라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영국 얘기를 앞서 저희가 좀 해드리긴 했는데, 영국 그 인구수가 이제 6천만 명으로 우리보다 조금 많고, 거기 2천만 명이 감염이 이미 됐더군요. 네. 거기에 이제 일간 확진자 10만 명 단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국은 이제 그 방역에 대한 규제를 또 풀어버리는 그 말씀하신 그냥 위드 코로나로 진행을 이 상태에서 사실 2천만 명이 감염됐다는 게 선뜻 와닿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난리가 났겠죠. 오늘 이제 한 12,000명, 13,000명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업들로 하여금 어떤 생산 인력에 대한 그 뭐 재택을 물론 많이 유도는 했긴 했습니다만 산업 현장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생산성을 떨어뜨리진 않을까. 어떨까요? 예,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생산성도 생산성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Great Retirement라 그래서, 네. 대은퇴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예정보다는 빨리 은퇴하자 해서 지금 은퇴하는 인력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의 문제도 문제지만, 일할 사람들이 아예 나타나질 않으니까 네. 공급이, 그러니까 이게 인력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한쪽으로는 생산량이 줄고 다른 한쪽으로서는 이 인건비가 올라가는 이 문제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생산성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은퇴에 따르는 공백, 이게 또 저는 굉장히 그 공급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당히 뭐 이제 CPI나 PPI가 모두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PMI 지표. 구매 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으로 물어보는 지표는 또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서,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인건비 상승이나 인력들이 없거나 이런 연으로 인해서 유통망이 좀 마비되고, 그게 이제 공급망 교란으로까지 이어지고, 그야말로 이제 삼중고 이렇게 되는데, 미국 경기가 하반기까지 이렇게 좀 슬로우하게 내려갈 것으로 또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지금 뭐 모든 세계 연구기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작년 말 다르고, 지금 금년 다르고, 하반기 가면 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초점은 오미크론이었어요. 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리, 많이.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대은퇴에 따라서 그 노동 공급이 줄고, 공장이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고,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또 인건비가 막 올라가고 하는 그 문제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인플레가 적어도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당 기간 간다는 것이죠. 아까 인플레 이야기하셨지만 CPI나 PPI 같은 경우에는 1981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반기까지 경기 둔화가 되겠는가? 오미크론 변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노동 공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 문제도 있고 이 인플레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니까 네. 연준이 굉장히 고강도의 통화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전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다음에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경제 전망치는 특히 내년까지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당초보다도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네. 작년보다는 금년, 금년보다는 내년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다소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경기는 좀 누그러지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까지도 용어를 막 들추내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의 그 이 민감도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변동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 뭐 한때는 이제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 테이퍼 텐트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주식 텐트럼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그 흔들리는 것들이 근본적인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불확실성인데요. 금리 어떻게 될 건가, 언제 올릴 건가, 네. 올리면 몇 번 올릴 건가, 네. 이제 이게 문제고요. 또 시장에서는 뭐 지금 뭐 이번에 0.5% 포인트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한 번에. 네, 한 네. 번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지금 그동안 연준이 돈을 엄청 뿌렸거든요. 연준 지금 자산 규모가 한 9조 달러쯤 됐는데 대차대조표에 네, 대차대조표 자산이 9조인데 그 보는 통화는 한 5조 정도 되는데 이게 한 4년, 5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나기 직전에는 8천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이게 10배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되겠다. 이게 이제 통화정책의 정상화인데 본격적으로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지난 11월 달에 그 의논을 했었던 것이 의사록에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언제 대차대조표를 줄일 거냐, 줄이면 얼마나 줄일 거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이번 이것 좀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면 파월이 그동안 너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랬다 저랬다가. 네, 그러니까 말을 좀 많이 처음에는 뭐 바꿨죠. 인플레가 뭐 일시적이다 했다가 그다음에 뭐 이게 일시적이 아니면 조치를 하겠다 했다가 네. 지금 인플레가 이게 일시적이 아닌 것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돈을 뭐 줄이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대체 면접은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분명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파월의 능력에 대해서 파월의 어떤 정치적인 경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잖아요. 미국 그 주가가 정말 막 전장에는 빠지다가 하반에 또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됐는데 이렇게 일간 변동폭이 굉장히 커진 것에는 네. 파월의 불확실성, 파월의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고 봐서 네. 아까 질문 왜 뉴욕 증시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가 이것은 뉴욕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도대체 파월의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는지를 정말 아침에 저녁에 다르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같아요. 네, 조삼모사군요. 그 파월이 뭐 사실 변호사 출신,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왜 기업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였어요. 네. 그 라이어가 자꾸 돼서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 하여튼 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FOMC가 지금 이제 현지 시각으로 계속 내일까지 열릴 텐데 어떤 결과를 좀 예상하시는지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예, 싶습니다. 일단 0.25%포인트 금리를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몇 번 올릴 건지에 대한 확실한 저는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4번 정도 올릴 것 같고요. 이번을 올해. 포함해서 그럼 1%포인트 올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상한선이 1.25%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발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QT 즉 그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전제 조건을 달고 경기가 괜찮고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QT에 대해서
분명한 저는 타임 테이블을 제시할 것이다. 꼭 봐서 양적 완화를, 양적 축소를 뭐 금년에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못 하겠지만 네. 전제 조건을 달면서 서둘러 양적 축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동안 지금 시중이나 또는 그 상원에서 지금 돌고 있는 야, 이 파월 이 가능한 사람이야? 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켜주는 분명한 파월의 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언급들이 이번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존재감을 그래도 좀 내비칠 것이다. 일각에서는 50bp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0.5%포인트 한 번에 인상을 해야 된다. 원래 5차례 이상 인상을 해야 된다. 일각에서는 또 7차례까지 이렇게 수치를 다 계속 경신을 시키던데 이렇게까지는 극단적으로 나오진 않겠죠. 네, 그렇게 뭐 파월 혼자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또 연준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것인데 그 사람들은 바뀐 사람이 없어요. 2명 정도가 이제 나갔고요. 그죠? 2명 정도가 나갔고 그다음에 부의장이 코얼즈라고 하는 부의장이 지난 12월 달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FOMC의 구성원의 변화는 한두 명 정도가 결혼이 되어서 그러지 저는 내용은 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서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그거는 다음 달쯤 물가 올라가는 거 특히 4월 물가 왜냐하면 4월이 그 기저 효과가 이제 사라지는 시점이거든요. 네. 따라서 4월쯤 되어서 물가를 보고 그때도 안 잡히면 0.5 올릴지는 그렇죠. 몰라도 이번에는 0.25 올리고 그다음에 양적 그 완화를 3월 달 이전에 중단하고 as 스케줄대로 그러면 이미 발표된 거니까 그다음에 네. 중요한 것은 양적 축소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런 조건이 성숙되면 우리는 양적 단축에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시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파월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줬다.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절충안 정도가 되겠군요. 이 양반이 아직도 인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상원의 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너무 센 이야기를 하면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줄타기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줄타기를 그리고 줄타기를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아주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 정치가라고 파월입니다. 하죠. 네, 파월입니다. IMF 총재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 경제 회복에는 좀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도 했는데 미국 경제와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나라 이제 이주열 하는 총재 임기가 끝나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선에 대해서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분위기던데요. 네. 우리 가봐야 알죠. 네. 네, 3월 말인가가 임기 하는 총재니까 네. 새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도 한 2, 3주의 시간이 있어서 저는 뭐 하는 총재를 저는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가 물러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신흥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뭐 미치겠죠. 근데 한국은 신흥국이 아니거든요. 아니라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지금 코가 석자잖아요. 네. 우리도 인플레가 심각하잖아요. 물가가 많죠. 한 네, 높죠. 몇 년 동안 안정적이던 물가를 잡아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행은 원죄가 있어요. 이렇게 물가를 올리고 한 결정적인 원인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그동안 너무 많이 낮췄기 때문에 네. 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주워 담는 과정에 있는데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저는 1월 달에 올릴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이 금리 차이를 어느 정도 좁혀놓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저는 물가도 우리나라도 뭐 2%대까지는 안 가도 저는 뭐 2.5나 3%대 아래로 물가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한국은행도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라는 게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의 뭐 그런 기축 통화의 움직임도 봐야 될 거고 우리도 동행해서 조절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올라가는데 우리는 안 올리면 네. 미국 금리가 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금이 빠져나가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자체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환율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환율이 지금 예를 들면 뭐 1,900원, 1,920원, 30원 이렇게
1190원? 예, 1190원, 이 1200원. 올라가는 게 이게 2200원 넘어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를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작년에 2번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라고 전망하는 게 저는 환율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슈 진단은 좀 들어봤고요. 오늘 돈 말씀 주신 분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의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자, 지표 잠깐 좀 점검해드리면 일단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이 됐던 반등은 좀 시도하고 있고 오후까지는 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 잡혀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큰 변동을 주지 않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안정을 찾고 있어서 내일 아침에 이제 FOMC 결과물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크게 충격을 줄 것 같진 않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적응해서 전략을 좀 수립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 재료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